어느새 장강의 영웅들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회는 진시황이 통일을 이루는 제3부 일통천하 제11건 또 다른 난세, 제1장 전국을 알리는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10건 5월 춘추 제41장 춘추 덧없는 사라짐이여. 이제 또 한 시대를 마감할 때가 왔다. 5월 화평조약이 맺어진 이듬해는 BC 481년 오왕 부차 15년, 월왕 9016년이다. 그 해 노나라에는 춘추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해는 노해공 14년이기도 하다. 어느 봄날 노해공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야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갔다. 대야는 거야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지금의 산동성 거야현 동쪽 땅이다. 그날 숙손시의 가신 중 수레를 관리하는 서상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짐승은 몸통이 노루 같았고 꼬리는 쇠꼬리 같았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짐승인지 몰라 불길하게 여기고 목을 찔러 죽였다. 사냥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짐승의 시체를 공자에게 가져다 보이며 물었다. 이것이 무슨 짐승입니까? 공자가 자세히 들여다본 후 대답했다. 이것은 기린이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공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했다. 아, 이제 나의 진리는 끝났도다. 공자는 제자들을 시켜 죽은 기린을 땅에 묻어주었다. 오늘날도 거야 땅 옛 성터에서 동쪽으로 10리쯤 가면 둘레가 40여 보쯤 되는 무덤처럼 생긴 토대가 있다. 사람들은 이 흙무더기를 횡린퇴라고 부르고 있다. 바로 공자가 기린을 묻은 곳이다. 공자는 기린을 묻고 나서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밝은 임금 태어나니 기린과 봉황이 와서 논이는구나.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태평 시절이 아니거늘. 너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느냐? 기린이여 기린이여. 내 마음 몹시 우울하구나. 이때부터 공자는 서재에 틀어박혀 노나라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노은공 원년 BC 722년을 시작으로 242년간의 일을 기록했다.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춘추다. 춘추는 역사책이긴 하지만 공자는 단순히 역사 이야기만을 전달하기 위해 저술에 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이 책에 불어넣었다. 후일 난신적자들이 이 글을 보면 몸을 떨리라. 이런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쓰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썼다.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았고 추호의 거짓도 기록하지 않았다. 오늘날 바르고 고든 글이라는 뜻으로 춘추필법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혼을 불살랐다. 하지만 그도 끝없이 무너져가는 어지러운 사회상을 보고 절망했음인가. 불현듯 붓을 놓았다. 춘추의 맨 끝 기사는 이러하다. 서수 횡린. 서쪽으로 나가 사냥하여 기린을 잡다라는 뜻이다. 현존하는 춘추는 그 뒷부분이 더 있으나 그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이어서 쓴 것이다. 공자가 쓴 춘추의 마지막 구절은 횡린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기린은 당시로서는 매우 구경하기 힘든 짐승이었다. 그래서 진수라고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상징이 담겨 있다. 공자는 자신을 기린에 비유했음에 틀림없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사상과 정신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보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린마저 잡아 죽였다. 자신의 사상과 정신은 죽었다. 아,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는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을 보았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공자는 기린 잡은 기사를 마지막으로 붓을 던졌다. 이로써 횡린이란 말은 붓을 놓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 나아가 절필이라는 뜻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춘추를 일러 인경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자와 기린의 인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공자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징제는 기린에 대한 꿈을 꾸었다. 앞서도 기술했듯 꿈속에서 기린은 옥척 하나를 토해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수정의 아들은 쇠약한 주나라를 계승하여 소왕이 되리라. 소왕이란 무늬 없는 옷을 입은 왕, 즉 지위 없는 왕을 뜻한다. 공자가 성인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꿈이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평왕 이후 동주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춘추라는 책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춘추의 첫 시작인 노은공 원년과 동주시대를 연 주평왕 원년 BC 770년과는 48년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춘추시대는 이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리하여 춘추는 세월 혹은 역사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춘추시대의 끝 또한 엄밀히 얘기하면 횡린을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평왕 원년부터 횡린의 해까지는 290년째가 된다. 그러나 기린을 잡은 해를 춘추시대의 끝으로 삼는 것은 어딘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대체로 사람들은 춘추시대의 끝을 이 해로부터 18,000년 후에 일어나는 BC 473년의 오나라 멸망으로 잡고 있다. 또 어떤 이는 그보다 더 내려가 진나라가 위, 한, 조 3국으로 분열되어 독립국으로 인정받았을 때인 BC 403년으로 삼기도 한다. 춘추를 쓰기 시작한 지 2년 뒤 공자는 마침내 그 생을 마쳤다. 이때 그의 나이 73세. 공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당대에는 그다지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공자의 사상이 널리 꽃피우게 된 것은 한대에 들어와서이며 이후 그의 행동과 말과 서적과 정신은 200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생활과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한 사시는 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공자 성인으로 탄생하시어 권리 땅에서 덕을 기르셨도다. 70평생 학문을 연구하시고 사방의 이치를 밝히셨도다. 행동과 삼가함을 두루 통찰하셨으니 협곡에서 이를 실천하셨도다. 봉황이 날지 못함에 탄식하셨고 기린이 죽음에 슬피 우셨다. 국왕이 우러러 거울로 삼고 만고의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도다. 제자들은 공자를 곡부 땅에 장사 지냈다. 무덤의 크기를 일경으로 하였다. 경은 밭을 세는 단위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만 평이다. 공자의 위대함을 날짐승들도 알았음인가. 공자 무덤 근처의 나무에는 새들도 일절 둥지를 틀지 않았다. 한대 이후 역대 황제들은 공자를 대성지성문 선왕으로 봉했다. 어머니 징제의 태몽대로 지위 없는 왕에 오른 것이다. 청나라 때에는 대성지성선사라고 불리었다. 오늘날은 공자를 일러 대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노나라 사람이 기린을 잡은 그 해 제나라에서는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었다. 제상진상이 제간공 및 유력 귀족들을 죽인 것이었다. 진상은 제간공의 동생인 공자오를 군위에 올려 세웠다. 그가 제평공이다. 그러나 제평공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제나라 정권은 모두 진상과 그 일족에게로 돌아갔다. 심지어는 조그만 마을의 수장까지도 진상에 의해 임명될 정도였다. 이때 진상은 기괴한 방법으로 진시 종족을 번식시켰다. 즉 자신의 집 뒤에 커다란 별채를 만들어 놓고 키가 7척 이상 되는 여인들을 100여 명을 뽑아 기겁해 하였다. 그리고 진시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방에 들락거리게 하여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했다. 이리하여 수년 후에는 이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만도 7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거구로 성장하여 모두 제나라 대부 벼슬에 올라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진상의 아들 때에 이르러 진씨는 성을 전씨로 바꾸는데 진상의 증손자 전하는 태공망의 후예인 강씨 임금을 패하고 스스로 제나라 임금에 오른다. 이때부터 제나라 임금의 성은 전씨가 된다. 당시의 정서로 볼 때 이 역성 쿠데타는 매우 보기 드문 일로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반이 이미 진상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같은 해 위출공도 그 아버지인 괴귀에 의해 축출당하고 노나라로 망명했다. 이로써 괴귀는 마침내 위나라 군위에 올랐다. 그가 위장공이다. 아들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임금에 오른 묘한 계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장공은 재위 3년 만에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 북용으로 달아났고 이후 1년간의 혼란 끝에 제나라에서 위출공이 다시 돌아와 복위했다. 공자가 죽은 다음 해인 BC 478년. 이번에는 초나라가 진나라를 쳐 아예 멸망시켜버렸다. 이로써 진나라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때 초나라 임금은 초소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초해왕으로서 재위 11년째였다.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습격하여 복수전을 펼치고 돌아온 지 만 9년이 지났다.
그러나 구천은 지난 18년 동안 와신 상담해온 원한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한 번의 승리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기어코 오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결심했다. 회계성으로 돌아온 후 더욱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켰다. 반면 오왕 부차는 월왕 구천과의 화평 조약을 철석같이 믿고 중원 맹주라는 자부심만 내세웠다. 예전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불탄 고소대를 개축했다. 서시에 대한 총애도 여전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오나라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BC 473년이 되었다. 이 해는 오왕 부차 23년이요. 월왕 구천 24년이었다. 그 해 가을 마침내 월왕 구천은 또 한 번 대규모 군사를 일으켰다. 물론 오나라를 치기 위한 군대였다. 총병력은 13만. 절강의 용사들이여 이번에야말로 오나라를 멸망시키자. 구천이 범녀, 문종 등을 거느리고 회계성 교회로 나갔을 때였다. 길 한복판에 난데없이 큰 거북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거북은 구천의 길 앞을 가로막고 앉아 두 눈을 부릅뜬 채 배를 동그랗게 내밀고 있었다. 마치 노기를 품고 노려보는 모습이 천하맹장의 위용 같았다. 병차에 앉아있던 월왕 구천은 그 거북의 모습을 보자 벼란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좌우 장수들이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적각 거북에게 그렇듯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십니까? 구천이 주위 장수와 군사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저 거북을 보아라. 마치 싸움터로 나서는 투사 같지 않은가. 과인은 미물이라도 용기를 지닌 자에게는 기꺼이 경의를 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월나라 장수와 군사들의 얼굴엔 일제히 굳은 결의가 떠올랐다. 우리 왕께서는 성난 거북에게도 경의를 표하셨다. 우리는 지금 불공대천의 원수 오나라를 치기 위해 밤낮 없이 훈련을 받아왔다. 우리가 어찌 저 거북만 못할 것인가. 이후 행군하는 월군의 발걸음이 달라졌다. 그날 저녁 월나라 군사는 포양강 나루에 당도했다. 그곳 강변에서 하룻밤 야영하고 뱃길로 오나라 국경을 돌파할 작정이었다. 저녁밥을 먹은 구천은 범녀, 문종 등 장수들을 거느리고 야영지를 순찰했다. 문득 고개를 쳐들어보니 밤하늘 한복판에서 정체 모를 찬란한 광채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 그 광채는 남쪽에서 북두칠성 사이를 쏜살같이 흘러내려와 포양강을 환히 밝히더니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구천은 자신도 모르게 문종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게 무엇이오? 이번 싸움의 승패를 알려주는 하늘의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소. 옳게 보셨습니다. 왕께서는 기뻐하십시오. 저것은 오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저 환한 광채는 곧 우리 월나라 군대입니다. 남쪽에서 일어나 북두칠성 사이를 흘러내렸다는 것은 오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는 뜻이며 강물 깊숙이 사라진 것은 오나라 영토가 우리 월나라에 흡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원정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문종의 해석에 구천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일었는지 이번에는 범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재상께서는 어찌 보시오? 범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굳이 천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번 원정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주와 군사와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나라는 삼자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나라 군주는 황음에 빠짐으로써 국고를 탕진했고 그 군사들은 오랫동안의 북벌에 시달려 피로해 있으면 백성들은 학정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월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주는 몸소 섬나무 위에서 자고 쓴 쓸개를 핥음으로써 국고를 가득 채웠고 군사들은 오랜 훈련과 충분한 휴식으로 사기 충천하며 백성들은 임금 생각하기를 자기 몸 돌보듯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오나라의 군사인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움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어찌 이번 원정이 실패할 것이겠습니까? 구천의 입이 또 한 번 벌어졌다. 재상의 말씀을 들으니 과인의 마음이 몹시 기쁘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구천은 배에 오르기 전 다시 한 번 장수와 군사들과 전속 나온 백성들을 향해 웅변을 토했다. 절강의 아들들아, 과인은 이번에 나가 오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으리라.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대들을 만나지 않으리라. 절강의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대들 중 부자가 군사로서 출정하는 자가 있거든 그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형제가 있거든 그 형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는 계시지만 형제가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라. 병이 있어 싸울 수 없는 자는 약품과 식량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라. 그 외 나머지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구천의 연설에 백성들과 군사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함성을 질렀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돌아가는 병사가 없었다. 이윽고 월왕 구천이 배 위로 올라갔고 그 뒤를 따라 장수와 군사들이 배에 올라탔다. 돛이 오르고 그들의 전함은 북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사라져갔다. 월군 침공. 오왕 부차는 고소대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급보를 받았다. 의자를 차듯 일어나 재상백비를 불렀다. 구천이란 놈, 기어코 우리나라를 침범했단 말인가? 그대는 모든 군사를 일으켜 태우러 나가 우리 오나라의 용맹을 보여주도록 하라. 백비는 서둘렀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오강 북편 언덕에 진체를 구축했다. 그 무렵 월군은 오강 남쪽 언덕에 당도했다. 범녀는 우군 5만 명을 거느렸고 문종은 좌군 5만 명을 거느렸다. 월왕 구천은 친위군 6천 명을 거느리고 중군이 되었다. 이튿날 황혼 무렵 구천은 친위 6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오강을 따라 북상하여 오군 진영 가까이 접근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북을 울려 오군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책이었다. 한편 범녀와 문종은 길을 돌아 몰래 오군 뒤편에 숨었다. 한밤중이 되었다. 사방이 캄캄했다. 벼랑간 오군 영채밭 가까이서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나라 군사들은 월군이 습격해오는 것으로 알고 황망히 횃불을 켰다. 하지만 어디에서고 월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소리가 그치고 사위는 이내 정막에 빠졌다. 오나라 군사들은 불안에 빠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북소리가 일었다. 장수 왕손웅이 군사들을 안심시켰다. 저것은 우리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이다. 군사들은 동요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두 번째 북소리야말로 좌군과 우군에게 일제히 공격하라는 신호였다. 오군 병사들이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한때의 병차대가 오군 영체를 향해 돌진해왔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기세로 뚫고 들어오는 그 병차대 선두에는 놀랍게도 월왕 구천이 서 있었다. 오왕 부차는 기겁했다. 서둘러 창을 잡고 병차 위로 올라탔다. 월왕을 잡아라! 월왕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자는 나라의 반을 상으로 내리리라!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군 범녀와 좌군 문종의 군사들이 영체 안으로 쳐들어온 뒤였다. 오나라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구별하지 못했다. 같은 오군끼리 싸우는 무리도 있었다. 먼동이 틀 무렵 부차는 겨우 전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 어느 곳이고 보이는 거라곤 월나라 군사뿐이 아닌가. 오나라 군사는 이미 반 이상이 죽은 것이었다. 부차는 자신도 모르게 병차의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다. 장수와 군사들도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부차는 입택이란 곳까지 달아나서야 겨우 패잔병을 수습했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부차는 장수 서문소를 불러 명했다. 적병이 이곳까지 추격할 리는 만무하다. 우선 밥을 지어 기운을 차리도록 하자. 서문소가 고개를 저으며 간했다. 어쩐지 이곳은 살기가 흉흉합니다. 적병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니 서둘러 오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겁이 많으냐? 그러기에 간밤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 아니냐? 잔소리 말고 밥부터 지어라. 부차의 꾸짖음에 서문소는 군사들에게 밥을 지을 것을 명했다. 그때였다. 주변을 살피던 한 초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서쪽 언덕 뒤편에서 한 무리의 적병이 이곳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다. 입택 근처의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오군을 발견하고 공격해온 군대는 월나라 장수 주무여가 이끄는 별동대였다. 그는 범녀의 지시를 받고 진작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부차는 황급히 배고픔도 잊고 서둘러 병차에 올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왕이 이러하니 그 밑에 장수들과 군사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월군 장수 주무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뒤쫓아가 오군을 유린했다. 그 바람에 오나라 장수 서문소와 공자고조가 전사했다. 오왕 부차는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잃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오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을 닫아 걸고 일체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월왕 구천은 횡산을 경유하여 오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횡산 밑으로 계곡물이 하나 흐르는데 월군이 이 계곡을 건너갔다 하여 월레계라는 이름이 붙었다. 싸움의 대세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 남은 것은 오성을 함락하고 부차를 사로잡는 일뿐이었다. 구천은 오성 교회에 이르러 영체를 세우고 겹겹이 오성을 에워쌌다. 그러나 일찍이 경험했듯 오성은 견고하기 그지없었다. 오자서가 중원성들의 장점만을 모아 축조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구천은 조급하게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전에 대비하여 서문 밖 교회에 또 하나의 성을 쌓았다. 오로지 오성을 공격하기 위한 성이었다. 구천은 그 성의 이름을 월성이라 명명했다. 월왕 구천은 범녀, 문종, 주무여 등을 불러놓고 오성을 공략할 일을 의논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오성은 퍽 견고하오. 웬만한 방법으로는 깨뜨릴 수 없소. 계책이 있는 사람은 말해보시오. 이번 싸움에 공이 큰 주무여가 대답했다. 단시일 내에 오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공입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오성 안팎으로 불화살을 쏘아 날리면 오성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제 아무리 부차라 하더라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절묘한 계책이오. 이제야 우리가 오성을 깨뜨릴 수 있겠구려. 그때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범녀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화공을 쓰지 마십시오. 안 되다니. 그대에게 더 좋은 계책이라도 있소. 없습니다. 분명 화공을 쓰면 우리는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일시에 잿더미가 될 것은 어찌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성을 폐허로 만들고 돌아갈 것이라면 화공을 써도 그만이겠지만 왕께서는 지금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십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어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화공만은 안 됩니다. 범녀의 말에 구천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답도다. 범녀의 말이여.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과인은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뻔하였소. 그 무렵 오성 안은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백성과 군사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조정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성 밖으로 빠져나가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만 궁리했다. 재상백비 또한 집안에 틀어박힌 채 조정에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오왕 부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인가. 좌우를 둘러보았다. 왕솔락이 한 귀퉁이에 서 있었다. 부차는 힘없이 그를 불러 말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구천에게로가 항복을 청해보시오. 왕솔락은 눈물을 뿌리며 성 밖으로 나갔다. 관례대로 윗옷을 벗고 등에는 관을 메었다. 월성 앞에 이르러서는 무릎 걸음으로 기어갔다. 왕솔락은 구천 앞에 이르러 부차의 말을 전했다. 고신 부차는 지난날 회계 땅에서 월왕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려 청하노니 우리 오나라의 항복을 받아주시고 지난날 제가 월왕께 저지른 죄와 똑같은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신부차는 죽을 때까지 왕께 견마지로를 다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개나 말과 같은 수고로움을 다하겠다는 맹세였다. 왕솔락을 굽어보는 월왕 구천의 눈에 측은한 기색이 감돌았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굴욕을 떠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정막의 시간이 점점 흐르며 구천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항복을 수락할 듯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재상범녀가 얼른 앞을 가로막으며 엄숙한 어조로 가냈다. 지난날 회계산의 일은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 주시려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의 일은 하늘이 오나라를 월나라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오기를 20년 가까이 와신 상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하늘의 선물을 눈앞에 두고 어찌 그것을 거절하려 하십니까? 왕께서 오늘 하늘이 내린 선물을 거절하시고 항복을 수락하신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부차의 노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법녀의 이 같은 말에 월왕 구천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냉랭한 눈빛으로 왕솔락을 쏘아보았다. 그대는 돌아가 부차에게 전하라. 나는 오나라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성을 점령하고 종묘 사직을 멸할 때까지 공격을 늦추지 않으리라. 왕솔락은 울며 돌아갔다. 부차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음을 알았다. 자신도 모르게 통렬히 외쳐댔다. 오자서여, 오자서여.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다가 기어코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구려. 그대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지하에서 통쾌히 웃고만 있을 것인가? 다음 날부터 월나라 군사는 오성을 총공격하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일었다. 법녀와 문종은 집중적으로 남문을 공략했다. 낮이고 밤이고 공격을 퍼부었다. 오나라 군사들은 이제 싸울 힘도 없었다. 공격을 가한 지 3일째 되는 날 밤 마침내 남문이 일부 부서졌다. 법녀와 문종이 앞장서서 성 안으로 돌입하려 할 때였다. 벼랑간 하늘에서 날카로운 빛이 쏟아지며 남문 위를 환하게 비쳤다. 그 빛덩어리는 차츰 하나의 형상으로 바뀌어갔다. 월나라 군사들 사이에 경악의 외침소리가 일었다. 모두들 그 자리에 멈춰섰다. 보라. 남문 위 허공에 한 사람의 머리가 둥실 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오자서의 얼굴이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오자서의 얼굴 크기는 병차 받기만 했다. 이럴 수가. 법녀를 비롯한 월나라 군사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한순간 오자서의 두 눈에서 번갯불이 번쩍 일었다. 흐트러진 머리칼과 수염이 일시에 꼿꼿하게 곤두섰다. 오자서의 두 눈에서 바라는 광채는 십리밖까지 비추었다. 그 광경을 보고 월군이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벼란간 폭풍이 몰아쳐왔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진동했다. 모래가 온 천지를 뒤덮고 급기야는 돌멩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월나라 군사 중에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돌멩이에 맞아 죽은 자가 속출했다. 강변에 메어둔 배들도 닷줄이 끊어져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갔다. 법녀와 문종은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월왕 구천이 달려와 초조하게 외쳤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오자서는 죽어서도 오나라를 지키려 함인가?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신이 오자서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법녀와 문종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다. 옷을 벗어던지고 밤벌거숭이가 된 채 쏟아지는 빛발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오성 남문을 향해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오자서여, 오자서여. 그대는 부차의 포악함을 잊으셨는가? 그대의 죽음을 잊으셨는가? 그대의 유언을 잊으셨는가? 얼마 후 바람과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제야 월군은 진정했다. 법녀와 문종은 군막으로 돌아가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그날 밤이었다. 법녀는 꿈을 꾸었다. 오자서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이 모는 하얀 수레를 타고 달려왔다.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웅장하고 비범했다. 오자서가 수레를 멈추고 우렁찬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너희 월나라가 쳐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을 때 동문에 나의 머리를 매달아 달라고 유언했다. 월나라가 오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오왕 부차는 나의 머리를 동문에 내걸지 않고 남문에 내걸었다. 아, 오나라에 대한 충성을 어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오성을 지키기 위해 비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뜻이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막을 수 있으리요. 너희가 오성으로 들어가려거든 동문을 통하라. 내 월나라를 위해 동문의 길을 열어놓으리라. 법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때 마침 문종이 달려왔다. 이상한 꿈을 꾸었소. 문종은 꿈 내용을 들려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법녀의 꿈과 똑같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꿈을 꾼 것이다.
범녀와 문종은 월왕 구천에게로 달려갔다. 꿈 이야기를 들은 구천이 기뻐하며 지시했다. 오늘부터는 동문을 공격하시오. 월군은 물길을 따라 동문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전함이 동쪽 사문과 장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벼랑간 태호의 물이 끓듯 넘쳐 흐르더니 동쪽으로 들이닥쳤다. 그 물살은 여간 세차고 흉흉한 게 아니었다. 급류는 사문과 장문 사이의 모퉁이에 가서 세게 부닥쳤다. 그 바람에 성벽 일부가 무너지며 큰 구멍이 생겨났다. 밀어닥치는 물살을 따라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무수히 성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범녀가 배전에 서서 소리쳤다. 이것은 오자서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월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그 뚫어진 성의 구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로써 오성은 월나라 군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월군이 오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한 대신이 달려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오나라 재상 백비였다. 그는 비굴한 웃음을 감추지 않으며 범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항복하오. 내가 그대를 왕궁으로 안내하겠소. 범녀와 문종이 백비의 안내를 받아 왕궁을 들이쳤을 때는 부차는 이미 오성을 빠져나간 뒤였다. 범녀가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오왕을 뒤쫓아라. 그 시각 부차는 왕솔락과 아들 셋을 데리고 서쪽 문을 빠져나가 양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기진맥진했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현기증이 일었다. 왕솔락과 아들 셋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밭으로 들어가 생나다를 훔쳐 오왕 부차에게 바쳤다. 부차는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구 씹어 먹었다. 겨우 허기를 면한 부차는 땅바닥에 엎드려 흐르는 시냇물을 마신 후 물었다. 내가 지금 먹은 것이 무엇이냐? 익히지 않은 곡식 알갱이입니다. 문득 부차가 탄식했다. 지난날 전복가인 공손성이 내 꿈을 해몽하며 말하기를 싸움에 패하여 도망다니며 하식을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일 줄이야. 왕솔락이 부차를 위로했다. 지난 날을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몸 숨길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난날 나의 요사한 꿈이 이제야 맞았으니 내가 죽을 날도 머지않은 모양이다. 몸을 숨긴들 어디로 숨길 것이며 숨었다 한들 무엇을 할 것인가. 절망에 빠진 부차는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그냥 양산에 머물기로 했다. 다시 왕솔락을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공손성을 죽이고 그 시체를 양산에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홀령이 아직 이곳에 있을까? 왕께서 친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있으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부차는 사방을 둘러보며 크게 소리쳤다. 공손성아. 공손성아. 메아리였다. 그러나 부차의 귀에는 그것이 공손성의 음성으로 들렸다. 다시 외쳐 불렀다. 공손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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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렀으나 3번 다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부차는 무서움이 일었다. 그때 동편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월왕 구천이 친히 이끄는 정예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부차가 숨어있는 산골짜기를 겹겹이 에워쌌다. 부차는 거듭 눈물을 흘리며 통탄했다.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고 구천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미워하시고 오늘 우리 오나라를 버리려 하심이로다. 왕솔락이 말했다. 신이 다시 한번 가서 월왕에게 간곡히 사정해 보겠습니다. 부차의 눈에 한 줄기 빛이 감돌았다. 가서 말하시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대대손손 월나라를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왕솔락은 산을 내려가 월군 진영으로 갔다. 범녀가 나와 그를 맞았다. 그러나 범녀는 왕솔락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려주었다. 부차는 6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충신 오자서를 죽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바른 말을 한 공손성을 죽였으니 그 죄가 둘이요. 간신 백비의 말만 들었으니 그 죄가 셋이요. 동맹국 제나라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쳤으니 그 죄가 넷이요. 또한 우리 월나라를 쳤으니 그 죄가 5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 왕을 용서했으니 그 잘못이 6이다.
그런데도 어찌 살기를 바라는가. 지난날 하늘은 우리 월나라를 오나라에 주었건만 부차는 받지 않았다. 이제는 하늘이 오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어찌 받지 않을 것인가. 왕솔락은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뿌리며 돌아갔다. 구천이 범녀를 불러 물었다. 경은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서 어찌하여 부차를 잡아주지 않는 것이오? 범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신하된 자로서 다른 나라 왕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친히 죽음을 명하십시오. 범녀의 말뜻을 알아들은 구천은 주무여를 불러 보검을 내리며 명했다. 가서 부차의 목을 끊어오라. 주무여는 보검을 받아들고 부차가 숨어있는 산골짜기에 다가가 외쳤다. 이 세상에 만세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오왕께서는 어찌 꼭 우리 월왕의 칼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주무여 역시 신하된 자이다. 비록 패망한 오왕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가 깨름칙했다. 마지막으로 자결할 기회를 준 것이다. 골짜기를 울려 퍼지는 주무여의 외침 소리를 들은 부차는 멍한 시선으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윽고 왕솔락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저승으로 가면 무슨 낯으로 오자서를 볼 것인가? 나는 그것이 두려울 뿐이다. 내가 죽으면 너는 나의 얼굴을 비단으로 새겹싸다오. 유언을 마치자 부차는 허리에 차고 있던 보광검을 뽑아 자기 목을 세차게 찔렀다.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 있을까? 왕솔락은 자신의 옷을 벗어 오왕 부차의 얼굴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는 가죽띠를 풀어 나뭇가지에 메고 자신의 목을 걸었다. 이로써 오나라는 중원의 모습을 드러낸 지 100여 년 만에 다시금 그 흔적을 감추고 말았다. BC 473년 오왕 부차 23년 11월의 일이었다. 월왕구천은 부차를 왕에 대한 예로서 양산에다 장사 지내주었다. 그리고 부차의 아들 셋을 거두어 용미산에 가서 살게 했다. 아들 삼형제가 살던 용미산 및 마을을 후세 사람들은 오살리라고 부르고 있다. 또 한 나라가 사라졌다. 이제 오나라는 없다. 모두 월왕 구천의 땅이 되었다. 월왕 만세. 구천은 감격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수없이 기다려왔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꿈인 듯 믿어지지 않았다. 월나라 신하는 물론 오나라 신하들까지 오성 궁전 뜰 아래 길게 시립해 있었다. 월왕 구천은 천천히 그들을 굽어보았다. 문득 낯익은 얼굴 하나가 앞쪽 대열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오나라 재상 백비였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월왕 구천을 도와준 것을 생색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구천은 손짓하여 그를 앞으로 불러냈다. 그대는 오나라 재상이다. 그대 임금이 지금 양산에 누워 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내 앞에 서 있는가? 백비의 얼굴이 헬쑥해졌다. 부끄러움을 못 이겨 슬며시 뒤편으로 빠지려는 것을 범녀가 가로막았다. 그대는 그대가 갈 곳을 진정 모르시오? 범녀의 손이 올라가자 좌우 역사들이 몰려들어 백비를 잡아챘다. 그날 백비는 궁전 뜰 앞에서 참수당했다. 그의 식구들 또한 모조리 목이 베어졌다. 월왕 구천은 놀라 목을 움츠리는 오나라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염려하지 마라. 나는 다만 충신 오자서의 원수를 갚아주었을 뿐이다. 며칠 후 구천은 전군을 이끌고 월나라 수도인 회계성으로 돌아갔다. 귀환길은 여간 당당하고 호화롭지 않았다. 오성에서 빼앗은 보화를 실은 수레만도 10리가 넘게 이어졌다. 연도에 나와 승정군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하늘을 무너뜨리고 강물을 뒤엎을 정도였다. 회계성으로 들어선 구천이 벼랑간 범녀를 불러 물었다. 참, 내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소. 무엇인지요? 서신은 어디 있소? 범녀는 구천이 묻는 뜻을 짐작했으나 모르는 척하고 되물었다. 서신은 무슨 까닭으로 찾으십니까? 서신은 본래 내가 후궁으로 삼으려고 마음먹었던 여인이오. 어쩔 수 없이 부차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 부차가 죽었으니 당연히 내가 거느려야 하지 않겠소. 범녀의 얼굴빛이 엄숙하게 변했다. 왕께서는 서신을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서신은 간자입니다. 간자는 그 임무가 끝나면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라에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더욱이 서씨는 오나라를 멸망시켰을 정도의 미인이 아닌가. 월나라로 돌아와 구천의 후궁이 되면 월나라 왕실과 조정을 어지러워질 것이 분명하다. 범녀는 이 점을 염려하여 오나라 정벌의 마지막을 서씨의 처단으로 장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천은 그렇지 않았다. 어찌 천하절색의 서씨를 죽여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초조한 듯 입술을 핥으며 물었다. 그대는 서씨를 죽였소.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죽일 작정입니다. 안 돼요. 죽이지 마시오. 대왕 전하. 구천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이것은 왕명이오. 만일 그대가 서씨를 죽인다면 과인은 결코 그대를 용서하지 않겠소. 구천의 협박에 범녀는 기가 막혔다. 전날까지도 범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구천이 아니던가. 그런데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구천의 행동이 이렇듯 달라지다니. 범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 그동안 내가 모시던 왕이 장경오회의 사람이었단 말인가. 인물 간별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장경오회와는 평생을 같이 하지 마라. 장경오회란 목이 길고 입이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상학의 용어다. 이런 사람은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나 뜻을 성취했을 때는 고집이 세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신복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날 주선왕이 바로 이 장경오회의 상이었다. 범녀는 실망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상부에 가두어 두었던 서씨를 월왕 구천에게 데려다 주었다. 구천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회계성으로 돌아온 첫날 밤을 서씨와 함께 보냈다. 그 이후로 구천과 범녀 사이에는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다. 구천은 범녀를 찾는 일이 드물어졌고 범녀 역시 어쩌다가 왕궁으로 들뿐 대부분을 집에서만 지냈다. 대신 문종이 나라를 돌보는 일을 전담했다. 오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킨 월왕 구천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과거 부차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자신이 이어받으려 했다. 폐업을 계승하리라. 그는 군사를 이끌고 회수를 건너 산동 서주 땅으로 진출했다. 그곳에서 제, 노, 송, 진나라들과 회합하고 사별동맹을 맺었다. 또 따로이 주왕실에 사자를 보내어 공무를 바쳤다. 이때 주나라 왕은 주원왕이었다. 주원왕은 월왕 구천의 기세에 눌려 골룡포와 면류관과 규벽, 옥의 일종과 동궁, 붉은 활과 호시, 깃발이 달린 화살을 하사했다. 이는 곧 중원의 백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해의 일이다. 이때의 일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주 땅을 떠난 구천은 남하하여 회수 일대 땅을 초나라에 주고 오나라가 약탈한 송나라 땅을 송나라에 돌려주고 노나라에게는 사수 동쪽 100리 땅을 주었다. 이리하여 월나라는 장강 및 회수 동쪽을 주름잡았다. 이에 모든 제후들은 축하 사절을 보내어 구천을 패왕이라 칭하였다. 사가들이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로 월왕 구천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때의 일을 근거로 한 것이다. 중원 패공의 지위에 오른 구천은 회계산에 큰 대를 쌓고 이름을 문대라 하였다. 지난날 부차에게 항복했던 치욕을 씻고 천하 폐업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문대가 완공되는 날 구천은 문무백관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구천은 악공을 불러 명했다. 이렇게 기쁜 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오. 악사장은 이 날을 기념할 만한 곡조를 하나 지어 불러라. 악사장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오왕이 비록 용맹스런 군사를 길렀으나 그 무도함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범녀와 문종의 계책 하나에 오왕은 오자설을 죽였도다. 이제 오나라를 치지 않으면 언제 치리요. 뛰어난 신하들이 모여 마침내 하늘의 뜻을 받들었도다. 한 번 싸움에 1000리 영토를 열었으니 크고 크도다. 후세에 이 공적길이 빛날 것이로다. 상을 아끼는 일 없고 죄 용서함이 없으니 군신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도다. 내용인즉 왕과 신하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오늘의 이 기쁨을 맞이했다는 축송이었다. 악사장의 노래를 들은 문무백관들은 통쾌함을 이기지 못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웃지 않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월왕구천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폐업을 이룬 것은 온전히 내가 와신상담한 덕분이다. 신하들이 대체 무엇을 했기에 함께 그 공을 나누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눈길로 악사장을 노려보았다. 그것을 재상법녀가 보았다. 법녀는 가슴이 섬뜩했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등골을 스쳐갔다. 그는 대뜸 월왕구천의 속마음을 짐작했다. 아, 왕은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는구나. 신하들을 시기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역시 왕은 장경 5회의 인물이 분명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종말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도다. 법녀가 은퇴를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다음 날이었다. 법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한 후 왕궁으로 들어갔다. 구천 앞에 이르러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신이 알기로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그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왕께서 회계산에서 오왕 부차에게 갖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만 신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오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나라는 멸망했고 왕께서는 높으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신이 할 일은 없습니다. 재상이라는 직책과 명성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의 곁을 떠나 강으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법녀의 말을 들은 구천은 깜짝 놀랐다. 비록 서시의 일로 소원한 관계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요? 과인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대 덕분이오. 과인은 장차 이 나라의 반을 그대에게 내주려 하오.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떠나려 하다니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법녀의 단호한 대답에 구천은 다급했다. 얼떨결에 모진 말을 토했다. 만일 그대가 떠난다면 나는 그대의 처자를 모두 죽여 없애버리겠소. 법녀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말이 어찌 구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더욱 굳게 결심했다. 죄가 있다면 신에게 있을 뿐 신의 처자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왕에게 달렸으니 죽이고 싶다면 죽이십시오. 신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왕궁을 물러나온 법녀는 그날 밤 잠든 가족들을 깨워 집을 나섰다. 먼저 스승이자 동료 대부인 문종의 집으로 가 편지 한 장을 담장 안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강가로 나가 이력편주에 올라탔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 밤의 어둠 사이로 법녀와 그 가족을 태운 이력편주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튿날 아침 월왕구천은 기분이 이상했다. 사람을 보내 법녀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심부름 갔던 내관은 혼자 돌아왔다. 구천은 낙심했다. 기어코 떠났단 말인가? 이번에는 문종을 불러 물었다. 사람을 뒤쫓아 보내면 법녀를 데려올 수 있겠소. 문종이 대답했다. 법녀는 귀신도 측량할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몰래 떠났다면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왕궁을 나서는 문종은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마음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법녀가 이해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재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것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곧 전해드리려 했습니다만 주인께서 이미 궁으로 들어가신 뒤라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문종은 봉함을 뜯었다. 법녀의 친필 서신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잡히면 활은 거두어들이게 마련이고 숲속에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 죽어지는 법이요. 이제와 말하지만 월왕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장경 5회의 상이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소. 그래서 나는 떠나는 것이요. 그대에게 우정으로 말하노니 그대도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거든 벼슬을 버리고 강으로 들어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요. 숲속의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 토사구팽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어떤 사람들은 토사구팽의 유래를 한고조 유방과 그 장수 한신의 고사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신이 죽으면서 외친 토사구팽은 실은 범녀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다. 문종은 하루 종일 우울했다. 범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니다. 이번 일만은 범녀가 틀렸다. 그는 월왕구천이 지난 날을 잊고 함께 고생한 신하들을 버릴 일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외쳐댔다. 범녀의 염려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범녀가 회계성에서 사라진 지 2달쯤 지나서였다. 왕궁 내에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천의 후궁인 천하절색 서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왕궁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구천의 놀라움과 걱정은 극에 달했다. 모든 시종과 궁녀들이 동원되어 서씨를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다만 월왕 구천의 아내인 월부인의 처소만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했다. 그 다음 날 밤이었다. 모두들 잠든 어둠 사이로 한 내관이 나타나 월부인의 처소로 숨어들었다. 월부인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 내관을 맞아들였다. 어찌 되었는가? 내관이 들릴 듯 말 듯 대답했다. 분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쯤 서씨는 등에 큰 돌을 짊어진 채 포양강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물고기 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야 나라를 망치는 요물을 없앴구나. 너는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염려 마십시오. 저승에 가서도 이 일만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회계성의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범녀가 서씨를 데리고 태호에 가서 함께 논일고 있다더라. 또 다른 소문도 돌았다. 서씨가 월나라를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범녀가 서씨를 납치하여 강물에 던져 죽였다더라. 어쨌거나 그 뒤로 서씨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 처음에는 서씨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월왕 구천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녀를 잊어갔다. 서씨만 잊은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했던 신하들도 잊어갔다. 월왕 구천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 폐업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큰 신하들에게 일절상을 내리지 않았다. 내가 부차의 똥을 먹고 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의 공만 내세웠다. 차츰 대신들의 모습이 조정에서 하나둘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개에는 일부러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조정에서 쫓겨났고 예영도 늙었음을 핑계삼아 벼슬을 내려놓았다. 옛 신하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질 때마다 문종은 범녀의 서신을 떠올리곤 했다.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마침내 문종도 병들었다 핑계하고 궁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정치 세계에서는 정적이 있게 마련이다. 월나라 조정에도 문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종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월왕 구천을 찾아가 말하곤 했다. 문종이 궁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왕께서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반에 대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문종이 그럴 리 있겠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문종을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월왕 구천이 노나라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는 자기가 없는 틈을 타 문종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는 노나라로 떠나기 전 문병을 핑계로 문종의 집을 찾았다. 문종은 일부러 아픈 신용을 하며 구천을 맞아들였다. 구천이 자리에 앉아 물었다. 과인이 듣기에 뜨시는 선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만 근심한다고 하였소. 일찍이 그대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7가지 계책을 내세웠소. 과인은 그 중 6가지 계책을 씀으로써 오나라를 무찔렀소. 이제 남은 계책은 하나요.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을 일으키게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오. 그대는 이 계책을 어디다 쓸 생각이오? 문종은 구천의 말뜻을 몰라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오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신은 그 계책을 쓸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소. 바라건대 그대는 부차에게 가 그 계책을 써주시오. 말을 마치자 구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궁으로 돌아갔다. 문종이 문 밖까지 나가 전송하고 돌아오자 구천이 앉아있던 자리에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문종은 그 칼을 들어 살폈다. 칼집에 2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총루.
지난날 오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내린 바 있던 바로 그 칼이었다. 그제야 문종은 구천이 자신의 집으로 행차한 이유를 깨달았다.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아, 나는 참 어리석구나. 내 진작 범녀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러다가 불현듯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문종은 텅 빈 방 안을 돌아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100년 후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 오자서를 충신이라고 할 것이다. 내 어찌 탄식만 할 것인가. 문종을 칼을 뽑아 입에 물고 엎어졌다. 월왕 구천은 문종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생전의 공을 인정하여 와룡산에 장사 지내주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산을 종산이라고 고쳐 불렀다. 문종이 묻힌 산이라는 뜻이다. 문종이 와룡산에 묻힌 지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큰 해일이 일어 와룡산 일대를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난리를 피해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 벼랑간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기를 보아라. 와룡산 골짜기를 덮친 바닷물이 세찬 물결을 일으키며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오자서와 문종이 앞뒤로 그 파도를 타고 바다 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오늘날도 전단강에 조수가 밀려들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앞에 물결은 오자서요, 뒤따라가는 물결은 문종이다. 뒷이야기 하나. 한밤중에 몰래 회계성을 떠나온 범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배를 타고 태호를 빠져나와 바닷길을 통해 제나라에 도착했다. 그가 당도한 땅은 산둥반도 해변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풍광이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농부가 되어 살리라. 그는 과거의 신분을 숨기려고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었다. 스스로 치이자피라 불렀다. 치이란 말가죽으로 만든 술부대다. 지난날 부차는 오자서의 시체를 말가죽 부대에 담아 강물 속에 던졌는데 자신의 처지가 오자서와 같다 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농사를 지으며 해변가에 정착했다. 그는 경륜이 밝고 지식이 풍부하여 농사일에도 여간 밝지 않았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농토로 만들었으며 토질에 알맞은 곡물을 심어 해마다 생산물을 늘렸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듯 그 수확물을 잘 관리하여 수년이 지나지 않아 범녀는 일약 수십만 금의 거부가 되었다. 어느덧 그의 이름은 제나라 일대에 널리 알려졌다. 동해 바닷가에 치이자피라는 신선 같은 사람이 나타나 수십만 묘의 농토를 일구었다. 어느 때인가 제나라 군주인 제평공이 그 명성을 듣고 친히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다. 그대는 그대의 현명함으로 우리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오. 범녀는 임치로 올라가 제나라 제상자리에 올랐다. 3년 동안 제나라 백성들에게 개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원래 그의 마음은 정치나 벼슬에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서는 천금의 재산을 이루고 벼슬에 있어서는 상국 재상에 달했으니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 정점에 다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름지기 정점이란 위험하다. 환란이 닥치기 전에 이곳을 떠나자. 범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재상직을 사퇴했다. 수십만 금의 재산도 아낌없이 풀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밤 홀연 임치성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번에 범녀는 도라는 땅으로 갔다. 도는 지금의 산둥성 정도현 서북쪽 땅으로 송나라와 제나라 국경 근처였다. 교통 요충지이기도 했다. 범녀는 또 생각했다. 이곳은 천하 중심이므로 교역을 하면 각지의 물품을 수월하게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장사를 벌이는 한편 도산 일대에서 목축을 시작했다. 물품이 쌀 때는 사들이고 물품이 부족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일제히 내다 팔았다. 매번 일할의 이윤을 남겼고 오래지 않아 그의 재산은 또 수천만 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또 한 번 명성을 황하 일대에 떨쳤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도주공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범녀는 돈을 버는 일에도 능했지만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해의 일이었다. 범녀의 둘째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 초나라에 갇혔다. 그 소식을 들은 범녀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살인을 했으면 죽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재력가의 아들이 사형당하면 그 또한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러고는 이제 막 청년이 된 막내 아들에게 황금 1천리를 내주며 초나라에 다녀오게 하였다. 뇌물로서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때 큰 아들이 막내 앞을 가로막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장남은 저입니다. 동생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보내지 않고 막내를 보내십니까?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큰 아들이 죽으려 하자 어머니가 나서서 큰 아들 편을 들어주었다. 이 아이의 말이 옳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둘째 아들을 구하기도 전에 큰 아들부터 이를 판입니다. 당신은 막내 대신 이 아이를 보내십시오. 범녀는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장남이 갈 것을 허락했다. 편지 한 통을 써서 큰 아들에게 내주며 말했다. 초나라에 가면 나와 절친한 친구인 장 선생이란 분이 있다. 너는 장 선생을 찾아가 이 황금을 건네주되 무조건 그분이 하는 대로 따르라. 절대로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윽고 큰 아들은 초나라에 당도했다. 장 선생의 집을 찾아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이 몹시 작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심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분부도 있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편지와 황금 1천리를 장 선생에게 내주었다. 장 선생이 말했다. 너는 임무를 다했다.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라. 절대로 이곳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또 동생이 살아나오거든 그 까닭도 묻지 마라. 장남은 장 선생의 집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는 도성을 떠나는 척하면서 성 안에 남아 따로이 초나라의 실력자를 수소문했다. 장 선생은 빈민촌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덕망 높은 은둔 현자였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나 초혜왕까지도 그를 스승처럼 존경할 정도였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범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황금을 보내왔으나 그것을 이용하여 구명운동을 펼칠 생각은 없었다. 친구 아들을 구하면 그 황금을 도로 돌려줄 작정이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이것은 범녀의 돈이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며칠 후 장 선생은 궁으로 들어갔다. 초혜왕을 아련한 후 말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 조만간 나라에 불길함이 닥칠 것 같습니다. 초혜왕은 현자로 소문난 장 선생의 이 같은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소? 덕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화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덕을 베푸는 것이 좋겠소? 죄인들을 사면하면 백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다. 초혜왕은 형벌을 다스리는 대사구를 불러 명했다. 궁 안에 있는 창고를 모두 걸어 잠그라. 그 무렵 범녀의 큰 아들은 초나라 우윤을 소개받아 제 나름대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우윤이라면 서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었다. 장남은 우윤에게 뇌물을 바치고 동생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윤이 큰 아들에게 말했다.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조만간 왕께서 대사면을 행할 것이니 그대 동생 또한 풀려날 것이 아니겠는가? 큰 아들이 물었다. 대사면이 있을 것을 어찌 아십니까? 우리 왕께서는 대사면령을 내릴 때면 언제나 궁중의 창고를 닫아거시네.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우윤의 말을 들은 큰 아들은 장 선생에게 건네준 황금이 무척 아까워졌다. 대사면령에 의해 동생이 풀려날 것인데 장 선생이라는 사람은 힘 하나 안 들이고 1천일의 황금을 챙겨 넣었구나. 그는 다시 장 선생의 집을 찾아갔다. 장 선생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자네는 아직 이곳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번에 대사면령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동생은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장 선생은 대번에 그가 황금을 찾으러 온 것임을 알아챘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돌려주려 했었네. 어서 가지고 가게. 큰 아들은 기쁜 표정으로 황금을 돌려받고는 그 집을 나와 대사면령을 기다렸다. 장 선생은 범녀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몹시 불쾌했다. 다시 입궐하여 초혜왕을 찾아뵙고 말했다. 신이 지난번에 천상을 말한 것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밖에서 우연히 들으니 도 땅의 부자인 도주공의 아들이 살인하여 갇혔는데 그 집에서 황금으로 우리 대신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 대사멸령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주공의 아들을 위해서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초해왕은 크게 분노했다. 내가 아무리 부덕하다 하더라도 어찌 도주공의 아들을 위해 대사면령을 내릴 것인가? 그러고는 즉시 재판을 열어 범녀의 둘째 아들을 사형에 처하고 그 이튿날에야 대사멸령을 반포했다. 이에 범녀의 큰아들은 산 동생이 아니라 죽은 동생의 시체를 갖고 귀양하는 수밖에 없었다. 죽은 둘째 아들의 시체를 본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매우 슬퍼했다. 그러나 범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큰아이가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할 줄 알았다.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그는 돈을 쓸 줄 몰랐기 때문이다.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고생을 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 반면 막내는 내가 부유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은 말과 좋은 수레만 타고 다녔다. 돈이 어떻게 해야 벌리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막내를 보내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큰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해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치가 이러하거늘 슬퍼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마천은 이러한 범녀의 행적을 높이 평가했다. 사기의 월왕구천 세가편에서 범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범녀는 3번이나 옮기고도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단지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멈추는 곳에서는 반드시 명성을 날렸다. 또 화식열전 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19년간 3차례에 걸쳐 천금의 재산을 모았는데 2번은 가난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군자는 부유하면 덕을 즐긴다라는 것이다. 말년에 그는 자손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자손들은 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어 재산이 수만 금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도주공은 곧 부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한편 월왕구천은 그 후 3년을 더 살다가 제위 2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BC 469년의 일이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흥망은 마치 대낮에 꾼 짧은 한 토막의 꿈과 같다. 홀연 나타났다가 홀연 사라졌다. 그러기에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뇌리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얼핏 중국 대륙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기실 이것은 춘추라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전국이라는 또 다른 시대를 알리는 뿔나팔 소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